우선 2차 시험의 경향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임용시험은 경향성 없는 게 경향성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이런 경향성을 분석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소리를 하지, 실제로 경향성은 어디나 있습니다. 자, 2차 시험은 누가 하냐면 무조건 교육감이 합니다. 2차 시험은 출제, 채점 모두 다 교육감이 합니다. 다만 교육감이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의뢰하기도 하지만 일단 교육감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육감의 의지를, 교육감들이 모여서 있는 데가 교육감 협의회입니다. 여기서 수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2차 시험 비중을 당락의 70% 이상 바꾸자. 그 소리는 2차 시험에 1차 시험만 통과되면 2차 시험으로 모든 걸 결정하자. 제가 본청에, 서울시 교육청 본청에 있을 때 제도를 만들 때도 1차 시험에서 2배수로 뽑고 2차 시험에서는 1차 시험을 아예 점수를 없애버리고 아예 2차 시험만 갖고 보자.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필요한 교사는 2차 시험에 타당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로 다 사인하고 다 왔는데 내가 교육장으로 발령이 나갖고 딱 나가고 보니까 내 다음 담당자가 아유 걱정돼요. 2차 시험은 객관성이 없다고 투덜대서 항의받을까 걱정돼요 해가지고 1차 시험 플러스 2차 시험을 다시 넣어버리고 말았더라고요. 그처럼 담당자들은 2차 시험을 중시 여깁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적으로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걸 여러분 신문에서 봐서 알 거예요. 강원도 교육청에서는 용감하게 2배수로 뽑아버리고, 또 그래서 2차 시험이 앞으로도 계속 강화해서 1차 시험은 통과 의뢰로 보고 2차 시험으로 모든 걸 결정하고 싶다라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최근에 발표된 가장 최근 소식이죠. 그래서 그러면 2차 시험은 어떤 걸 갖고 결정할 것이냐라고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수업 능력. 여러분 굉장히 교사한테 가장 중요한 건 수업을 잘하는 거죠. 수업 능력. 이것을 바라보고 두 번째, 요새 민원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갈등 조절, 학생과 학부모의 갈등 조정 능력이 어떻게 된가 보자. 이것은 수업 실연으로 나오고 이것은 면접으로 나올 만한 거죠. 교육과정 재구성력. 요새 교육과정 재구성이 필수적으로 화두입니다. 계속 나오고 이야기가 되겠지만 면접에도 절반은 학습지도, 절반은 생활지도입니다. 이 학습지도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나올 만한 것은 교육과정 재구성입니다. 여기 프로젝트 학습도 들어가고 전문학습 공동체도 들어가고 주제 통합학습도 들어가는 곳이죠. 가장 큰 이슈가 그겁니다. 그 다음에 지역교육청의 이해력. 지금 각각 지역교육청에서 이해력을 늘려고 하죠. 충북교육청에서 하다못해 우리는 평가원 공동출제를 하되 충북교육청에서는 한 문제만이라도 넣고 싶다. 강원교육청은 아예 네 문제를 다 자기 교육청 문제를 내고, 서울과 경기는 애워서 되는 게 아니라 애운 걸 응용하게 나오죠. 그래서 강원교육청은 교육정책을 애웠느냐를 물어보고, 서울과 경기 단독출제, 자체출제 교육청은 그것을 활용해서 현장에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물어보기 때문에 달달달 애운 것 갖고는 부족합니다. 마치 어떤 책들은 쭉 교육청 정책을 이렇게 쭉 나열한 것으로 이것이 공부도 한데 그건 아닙니다. 성찰하고 알아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고, 그 다음에 교직관이란 사명감과 인적성, 자질, 이걸 평가하고 싶다. 그래서 교육감님들이 모여서 교육감 협의회에서 모여서 결정한 거니까 이것이 2차 시험의 중심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불평한 것은, 아니 제가 학교에서 교사, 교감, 교장, 장학사, 장학관, 교육연구사, 또 출제, 채점 다 했는데 교육과정 시험을 보면요, 나는 유치원 교사 자격증도 있고
중등교사 자격증도 있고 초등교사 자격증도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 있을 때 교육과정평가원에서 다 임용 출제를 했죠. 그런데 막상 보면 찾아봐야 알지 내가 잘 못 풀겠어요. 그래서 웃기는 게 아니 현장 교사가 못 푸는 문제를 학생들한테 풀게 한다. 솔직히 교육과정 문제는 암기 중심이 많아갖고 현직 교사들, 합격한 교사들은 한 5년만 지난 교사한테 물어보세요. 못 풀어요. 그런 문제를 가지고 현장 교사도 모르는 문제를 가지고 그것을 맞느냐 틀리냐를 재는다는 것은 이건 교사를 제대로 평가하는 방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임용시험이 다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임용시험이 뭡니까? 교사를 뽑는 것이면 임용시험에 점수가 좋은 사람은 좋은 교사가 된다. 점수가 나쁜 사람은 별로 안 좋은 교사가 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게 타당성이거든요. 근데 임용시험 수석한 사람이 진짜 제일 좋은 교사냐? 이게 타당성이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시험을 조금이라도 바꿔보려고 노력하고 열심히 연구하고 신문기사에 계속 나오는 이유가 그런 것들입니다.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런 작은 글자에도 힌트가 있습니다. 힌트가 뭐냐? 이게 시도 교육감님들이 우리는 어떻게 내년 지금 현재 교육을 나갈까 하고 했는데 여기에 뭔가 하고 이거 가까이 찍은 사진을 보니까 기후환경입니다. 기후환경. 이게 생태환경교육, 기후보호, 지속가능성장 이쪽하고 통합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 좀 이따 설명할 자료에 보면 제1번이 코로나19에 대한 상황 변경이고 제2번이 생태전환교육, 생태환경교육. 이게 나올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네 문제가 나오면 거의 한 문제는 정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면접이라면. 그만큼 생태환경, 생태전환교육, 기후환경교육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교육청에서 가장 많이 신경 쓰고 가장 많이 뭐 하느냐 이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카페를 통해서 계속 새로운 소식을 전달하는 이유가 그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올린 자료가 있는데 배경지식 자료에 올린 거 있는데 그 자료가 아주 좋은 정말 따끈따끈한 오늘 발표된 자료입니다.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존 면접책에 나와 있는 책도 밑바탕이 되지만 나올 만한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건 그런 거다. 바로 교육감님들이 11월 4일 날 모여서 이 교육을 하자 하고 세미나 열고 뭐 하고 했다. 그러면 이게 제일 따끈따끈한 화두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육감 명령을 들은 직속 장학관들이 이번 출제 방향 뭘로 할까를 정하는데 교육감회의에서 정한 것이 당연히 가장 중시 여긴다. 그래서 큰 이변이 없는 한 코로나19 한 문제, 생태환경 한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면접 공부를 시작할 때 우선 이걸 단독 출제라고도 하고 자체 출제라고 하죠. 교육청 자체 출제를 하느냐. 여기죠. 자체 출제, 공동 출제를 하느냐. 이 두 가지가 우리 교육청은 단독이냐, 공동이냐. 이것에 따라서 공부하는 방향이 상당히 달라져야 됩니다. 공동 출제를 하면요, 뭐가 좋으냐 하면, 보통 이 시험 담당은 그 위에 결제를 하는 사람은 나처럼 장학관이지만 시험 담당은 사무관이 담당합니다. 왜냐하면 시도별로 뭐하고 장소 빌리고 뭐하고 복잡하니까 그 돈 걷고 하니까 사무관이 담당이죠. 그 사무관이 딱 담당하면요, 이 임용시험을 담당해 보면 우선 겁부터 먹습니다. 시험은 언제나 민원이 생기고 민원이 생기면 자기 모가지가 공무원은 그런 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라도 이걸 통과해서
서기관 되는데 지장 없도록 할까? 그래서 무사히 넘길까? 이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기 교육형의 특색, 학생의 특성,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면접 문제를 출제해야 되는데 사무관님들은 어떻게 하려면 무조건 우리가 책임 아니에요. 우리가 안 냈어. 평가는 낸 거야. 그냥 평가하는 권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잘못됐다도 평가원이 낸 걸 그랬구나 하고 항의를 덜 합니다. 그래서 그냥 무사하게 끝나고 싶어서 계속 거기다 내고 싶어 합니다. 근데 사무관님들 권한도 굉장히 셉니다. 의사결정에. 장학관님들이, 우리 출제합시다. 당신 책임질 거요? 내가 뭐가 당신 책임질까?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안 돼서 봤지, 특히 일반직들은 굉장히 그 자리에 더 급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제를 우리가 않고 맡겨놓으면 잘못돼도 내 책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쪽이 참 많아요. 그래서 부산, 대전, 광주 많이 있죠. 이렇게 많이 있죠. 그런데 대구나 충북은 그래, 올해 충북은 그랬죠. 그래, 그래도 우리 교육청 문제 한 문제라도 내자 해서 평가원 문제다 플러스 1 하겠다고 이번에 이렇게 공고를 냈죠. 대구는 인문학이 모든 창의력의 근본이야. 기본으로 관점이 없으면 해결되는 게 없어. 그래서 인문학을 낸다. 그래서 인문학에 대한 것은 대구는 별도로 내겠다 하고 있어서 공동출제 플러스 단독출제가 되는 두 교육청이 있습니다. 충북교육청에 대한 출제를 물어보길래 카페에다 자세히 오늘 아침에 답변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럼 단독출제는 어디냐? 서울, 경기, 인천, 세종, 강원. 대부분의 큰 교육청이라서 이건 교육청 숫자는 많지만 이쪽이 학생, 응시자 수는 이쪽이 더 많네요. 자, 서울은 출제 인력이 많고 해서 그거 우리가 직접 출제하겠다. 평가원, 교수님 불러서 하는 것보다 더 적합성 있는 문제를 우리는 낸다. 이렇게 해서 서울이 공동출제를 막 국가에서 시키는 때 2013 문제 빼고는 항상 단독출제를 했습니다. 경기도, 우리가 진보교육청에 선두를 가는데 남한테 맡겨서 되겠느냐라고 경기도는 우리 교육청의 특색이 뭔지 알아야만이 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인천, 우리가 경기한테 지면 되겠느냐 이런 마음이고요. 세종은 이제 그 특별시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어렵습니다. 세종 문제가. 서울, 경기, 세종 꽤 까다롭죠. 강원은 자체 출제하긴 하는데 문제를 보면요. 이렇게 이 문제를 이쪽으로 전이해서 문제 해결력 중심이 아니라 그냥 강원교육청을 알고 있는지 없는지를 막 이렇게 알아보는 조금 암기 중심으로 나옵니다. 이건. 그래서 같은 자체 출제 교육청도 좀 다르죠. 자, 출제를 시도교육청에서 한다. 이것은 현장 중심의 출제가 된다. 여기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한다. 교육과정평가원은 누구하고 친하냐면 교육과정평가원에 내가 근무했습니다. 5년간 교육과정평가원에 내가 근무를 했는데 거기에 있는 교수님들은 목표가 대학교 가는 것입니다. 그 대학교 가서 대학 교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대학교하고 관련이 굉장히 중고등학교 관련이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출제를 될 수 있으면 대학 교수를 씁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대학 수능 시험에도 대학 교수님이 쓰고 고등학교 교사는 검토위원으로 쓰지 출제위원으로 안 씁니다. 그래서 이것도 고등학교, 중학교에 근무하실 분이니까 당연히 중고등학교 선생님 모셔다 출제를 해야 되는데 대학 교수님들한테 많이 출제합니다. 근데 대학 교수님들은 어떤 단점이 있느냐? 몰라요. 시도교육청 상황은. 그 어느 시도에서 뭘 강조한지를 몰라요. 그리고 옛날에 박사 논문 썼던 것을 알지 지금 현재
그 시급한 교육청 정책에 관심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대학 때 보았다시피 몇 년 전 노트하고 지금 노트가 비슷해요. 교육청은 전혀 그런 거고 매년 바꿔집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평가원은 어차피 이론적인 출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학습지도, 생활지도 이쪽이 중심적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관계 영역, 교장 선생님하고 어떻게 교육행정 분야, 교육행정을 전공하는 그 교수님들은 관계 영역입니다. 그래서 교육행정 전공들이 있어서 이 세 가지, 학습지도, 생활지도, 교육행정, 즉 관계, 학부모하고 관계, 뭐 관계 이런 것들로 국한됩니다. 그래서 자기 출제 구역이 이쪽이면 이쪽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나 시도교육 정책도 앉아있는 사람은 교수가 출제하는 게 아니라 채점하는 사람은 교장, 교감 선생님 또는 수석교사님들이 앉아있는데 교장, 교감 선생님은 교육청 정책을 잘 알고 있지 생활지도, 학습지도보다는 교육 정책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교육 정책을 학습지도나 생활지도를 말해도 지금 쓰고 있는 교육 정책이란 말이 중간에 톡톡 튀어나오면 전문 용어를 알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익숙합니다. 교육 이론을 말하는 것보다 그래서 자기가 이쪽을 볼지라도 자기 교육청 것을 알아서 총론에 굵은 글씨로 써진 것만 알아서 그 단어를 키워드로 사용하면 좋습니다. 더 이제 자세한 건 또 이야기 드릴 것입니다. 여기는 자기들은 자기 특색을 살리고 싶어서 자체 출제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시도교육 정책 중심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로 학교 경영자, 즉 교장, 교감이 출제를 하는데 교장, 교감 선생님은 다 장학사를 거친 교장, 교감이지 장학사를 거치지 않는 사람은 보통 출제위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학사는 전반적으로 이론을 잘 알고 있는 분들이 있고 그분들이 이제 승진해서 교장, 교감이 된 사람들이니까 장학사는 바빠서 출제위원을 못 봅니다. 한 열흘 동안 갇혀있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교장, 교감 선생님 조금 그래도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모셔다가 장학사를 거친 분들이 출제를 하고 채점도 그런 분들이 주로 합니다. 수업 실현 채점은 부장교사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수업은 부장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많이 하니까. 그렇지만 출제는 부장교사는 안 들어갑니다. 자, 그렇게 하고 가끔 장학사가 좀 들어가고 지금 현재 따끈따끈한 교육청의 소식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출제를 하면서 우리 학교에 이런 일들이 있었어. 요새 뭐가 고민이야. 이런 말 하면 그거 출제합시다. 이렇게 해서 출제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떠오르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문제를 출제. 이번에 학부모 민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신규 교사 왔는데, 뭐 이런 얘기를 가지고 출제를 한다. 그런 말. 그래서 교육 현장과 굉장히 밀착된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그 교육 현장과 밀착된 문제 상황을 교육 정책과 연결해서 여러분이 답변을 하면 맞아. 저렇게 하면 되겠군 하고 답을 얻습니다. 근데 여기는 교육 이론을 근거해서 말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내가 볼 교육청의 특색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봐서 공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방법입니다. 사회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 먼저 이건 구상형 문제잖아요. 구상형 문제니까 구상형 1번 문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작이에요. 이건 미리 다 생각한 것이니까 생각을 바로 이야기해야 돼요. 이야기할 때 너무 길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미리 다 생각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시간을 전략해야 돼요. 구상형을 똑같이 2분 배정하지 말고 이건 1분 30초만 배정하세요. 그래야 즉답형에 시간이 충분하죠. 생각해서 답변하려면 불안하잖아요. 시간이 충분히 남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경기도 문제 5문제 하잖아요. 5문제에 10분이에요.
시간과 문제수를 정확히 계산해서 자기가 말해야 돼. 5문제에 10분이다. 그러면 하나에 2분이다. 그래서 구상형한테 2분 배분하면 즉답형일 때 걱정돼요. 솔직히 탁 물어봤고 1분 안에 대답을 하면 점수가 있는 대답인데 점수가 없는 대답이면 마음대로 하지. 걱정되고 떨리면 그 순간에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버려요. 그러니까 시간을 넉넉 잡고 구상형을 조금 줄여 1분 30초씩 끝내버려. 그리고 1분이 남으면 그걸 어디다 써요? 즉답형에 넘기면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되잖아요. 그래서 넘기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건 2분 동안 이야기 그냥 한 것입니다. 근데 이건 바로 시작하고, 자, 들어올 때 똑똑 때립니다. 똑똑. 내가 안 보이나? 똑똑 때리면 안에서 들어오세요 할까요? 안 합니다. 왜 안 하냐? 지금 누가 끝나고 막 나가니까 그 순간에 막 3명은 채점하고 서로 살펴봅니다. 서로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내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누구는 아주 잘했습니다. 누구는 들어도 소용없어요. 이렇게 평가를 해서 그럼 평가가 객관성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점수에 너무 차이가 나면 감사 나올 때 엉터리다고 해요. 그래서 좋으면 비슷하게 좋고 비슷하게 나면 1, 2점 차이 난 건 괜찮지만 3, 4점 차이 나면 감사 때 걸려요.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서로 비교해봐요. 그러니까 점수 주고 비교해보고 뭐라면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똑똑 때려도 신경도 안 써요. 그러니까 똑똑 때리도 들어오세요 안 해도 내가 밀고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들어오자마자 목례를 해야 돼요. 목례란 것은 목으로 예를 갖춘다는 목으로. 인사하고 목례는 달라요. 그러니까 미소 띈 얼굴로 살짝 고개만 살짝 숙여요. 미소로 띈 얼굴로 하고 긴장하니까 대부분 제자들 대부분 이렇게 들어와요. 이게 긴장하니까 자연스럽게 옮겨. 그러지 말고 자연스럽게 빨리 들어와요. 빨리 오면 긴장이 안 되는데 하고 오니까 막 이렇게 하고. 그래서 빨리, 왜냐하면 똑똑해서 인사 목례까지 했으면 빨리 들어와 버린 게 긴장이 풀려요. 풀려서 이제 대기석에 앉으세요 하는데 뭐 대기석에 앉을 수 있고. 자, 먼저 인사를 하는데 먼저 인사를 하고 앉아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있는 사람은 날 쳐다봐요? 안 쳐다봐요? 안 쳐다봐요. 이제부터 내 시간입니다. 나 들어왔어요 하고 내가 알려야 돼요. 들어왔나? 그때 쳐다봐요. 그러니까 그냥 인사부터 탁 하고 나면 들어온지 안 들어온지 인사하는 거 보지도 않아요. 그만큼 바빠요. 면접관과 최종. 이 사람이 교체하는 순간. 그러니까 관리번호 36번입니다. 딱 관리번호 36번입니다 해서 그냥 딱 쳐다보는 순간에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경기혁신미래교육을 갖고 갈 관리번호 32번입니다 하고 탁 인사를 할 수가 있고 그냥 관리번호 32번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앞에 말을 넣은 것과 안 넣은 것 차이. 절박한 사람은 제가 꼭 합격하고 싶습니다를 말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관리번호 32번입니다만 말한 게 아니라 경기혁신미래교육을 이끌어 나갈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상당히 절박하구나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1.5배수인데 1배수 안에 꼭 들고 싶다 이런 사람 절박함을 표현하세요. 근데 금상스러워. 굽실거려. 나 그런 말을 어떻게까지 해? 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안 해도 돼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이왕이면 절박한 마음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자기가 딱 시험 결과 나오잖아. 합격자 발표할 때 0.1배수다. 그러면 그냥 하기 싫으면 관두세요. 근데 1.5배수다. 어차피 붙으나 떨어질 확률이 많잖아요. 그게 붙어야 되잖아요. 다 깔고 그냥 다 버리고. 경기 혁신교육을 이끌어 나갈 관리번호 32번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세요. 그래서 뭐 끝까지 난 그거 못하겠어요. 교수님 나 이런 사람도 있는 그럼 네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인사를 할 때 여러분 백화점 들어가 봤어요? 또는 비행기 탈 때 스튜디오스가 인사하는 거 봤죠? 나중에 나오는데 인사할 때 이렇게 하고 잠시 멈추세요. 왜 그러냐 하면 괜찮아 일어나 하는 마음이 상대에서 나요. 여러분 비행기 탈 때 보면 그 예쁜 스튜어디스들이 이렇게 있잖아. 여러분 느낌이 어때요? 나 같으면 그래요. 아우 허리 아프시겠네요. 그냥 일어나도 괜찮아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게 괜찮아 나 잘 봐줄게 라는 마음이 들게 딱 멈춰서 잠깐 있으세요. 하나 둘 셋. 그래서 멈춰서 있으라고 하니까 내려갈 때부터 이렇게 내려가요. 그러면 인사가 얼마나 어색해요. 그러지 말고 인사를 할 때 탁. 여러분 해볼까요? 한번 일어나 봐요. 실습해봐. 오신 김에. 자, 벌떡 일어나. 진짜 인사도 잘 못하는 사람 일어나라니까. 자, 준비 시작. 네, 잘했네. 잘했어요. 그러니까 제일 잘못된 게 가르치는 잘못된 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긴장이 되니까 보통 때는 그렇게 인사하는 거 하나도 없잖아. 탁 이렇게 해서 앉으세요. 그게 이제 앉고 나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할 때 미리부터 들어올 때부터 떨리고 들어와서 인사할 때 떨릴 필요 없어요. 이제까지는 시간도 안 재고 말도 안 해요. 딱 답변 드리겠습니다 할 때 초를 눌러지니까 빨리 말하려고, 내 시간 아까우니까 빨리 말하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종이를 딱 들거나 답변 드리겠습니다 할 때 말이 초가 재져요. 그 전에는 안 재지니까 어떤 사람은 들어왔을 때부터 초를 재는 줄 알고 불안하고 빨리 가서 앉아야지, 빨리 뭐 해야지, 이런 불안 초조가 생기니까 신경 쓰요. 말할 때 시작되니까 말을 늦게 시작하면 돼. 그때까지는 여유 있게 나의 첫 인상을 보통 우리 그러잖아. 미팅 갔을 때 첫 번에 딱 5초 안에 결정하잖아. 오늘은 좋겠는데. 빨리 끝내고 가야겠다. 이 생각이 5초 안에 들어요, 사실은. 근데 그 표시 않고 서로 이야기할 뿐이지. 직관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처음에 와서 인사하고 이런 것이 점수에 들어간 게 아니라, 그 교장 선생님 마음에, 그 교감 선생님, 저 선생님 우리 학교에 근무하면 너무 좋겠는데? 선생님이 오시면 좋겠는데? 이 마음이 들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얼굴에 표시가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한다고 말 안 해도 눈빛이나 얼굴을 보면 사랑한지 알아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얼굴과 눈빛을 봐도 너 미워, 언젠가 왼수를 갚을 거야 안 해도 눈빛만 보면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나타나는 게 얼굴이에요. 얼굴이란 것은 정신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구멍이라, 굴이란 뜻이에요. 자, 내 손을 보고 여러분이 내 감정을 알 수 있나요? 내 느낌을 알 수 있나요? 기분이 좋은지 모르잖아요. 손 보고. 얼굴을 보면 오늘 교수님이 웃으려고는 하지만 굉장히 기분이 나쁘구나. 오늘 교수님 기분 좋은 것 같다. 이걸 알 수 있잖아요. 내 얼굴을 보면. 그래서 얼굴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 해서. 근데 올해는 마스크를 하기 때문에 뭐로만 말하냐면 눈으로밖에 말 못해. 그래도 마음이 얼굴에 나타난 거니까 마음을 조정해야지, 얼굴을 조정하면 거짓스러움이 보여. 그러니까 내 마음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를 하면 마음이 저절로 나타나는 게 얼굴이야. 근데 꾸미려고 가식으로 하면 거짓 얼굴이 보여. 물론 배우들은 거짓말도 하더라, 얼굴도.